서울 강남구의 좁고 비좁은 골목길 한켠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낡은 집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박준우, 12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며 험난한 삶에 익숙해진 아이였다. 준우는 어릴 적 고아였다. 부모님은 준우가 겨우 7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준우는 외딴 시골의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다. 따뜻한 식사도 없었고 세심하게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준우 같은 아이들은 그저 무관심 속에서 희미하게 살아갈 뿐이었다. 우울한 기억을 떠올리면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준우는 고아원의 작은 방에 홀로 서 있었다. 창문에 얼굴을 대고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멀리 바라봤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실까? 준우는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긴 침묵과 어색한 표정의 직원들의 시선만이 돌아왔다. 12살이 되던 해, 준우는 고아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버려진 듯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학력도 돈도 없었지만 준우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서울거리에서 그는 신문 배달, 폐지 줍기, 때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국어를 하며 살아갔다.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싸구려 밥을 사 먹었다. 잠자리는 낡은 천막 아래, 다리 밑이나 시장 구석에서 겨우 해결했다. 혹독한 거리의 삶 속에서 준우는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시선을 마주했다. 어떤 사람은 연민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무심코 길을 막고 서 있을 때 던지는 호통 소리였다. 그럼에도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자신의 삶이 바뀔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서울은 북적이는 골목길 사이로 첫 햇살이 스며들며 깨어났다. 준우는 평소 신문 배달을 하던 곳인 남대문 시장을 어슬렁거렸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곤한 그는 오늘은 좀 일찍 쉬려고 했다. 하지만 시장 끝자락의 쓰레기 더미 옆을 지나갈 때 준우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준우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이상한 애의 준우는 중얼거렸다. 그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준우의 눈길을 쓰레기 더미 뒤에 숨겨진 종이 상자 쪽으로 돌리기에 충분했다.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작은 몸은 떨고 있었고 핏기 없는 피부와 감은 눈은 무기력했다. 아기는 낡은 천에 둘러싸여 있었고 뺨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준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 번도 아기를 안아본 적도 없었고 갓난아기를 돌보는 법도 몰랐다. 하지만 떨며 우는 아기를 참아두고 갈 수 없었다. 그 순간 준우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이 밀려왔다. 자신도 한때는 품에 안겨올 때마다 달래받았던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준우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들었다. 아가야, 울지마. 내가 널 돌봐줄게. 준우는 속삭였다. 준우의 몸을 타고 묘한 감정이 흘러갔다. 이 아기는 그저 나약한 생명일 뿐 아니라 준우의 암울한 삶 속에서 유일한 빛이 되어줄 존재 같았다. 준우는 아기를 자신이 머물던 허름한 단칸방으로 데려갔다. 낡은 매트리스 위에 아기를 내려놓고 서둘러 시장으로 달려가 분유를 사왔다.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준우는 작은 분유와 싸구려, 플라스틱 젖병을 겨우 살 수 있었다. 그날 밤 준우는 분유를 타느라 허둥댔다. 뜨거운 물은 근처 가게에서 빌려야 했고 젖병은 깨끗하게 소독되지 못했다. 아기는 크게 울었고 준우는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왜 자꾸 울어?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준우는 속삭이며 무력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결국 아기가 처음 몇 방울의 분유를 마시고 준우의 품에서 잠잠해졌을 때 준우는 큰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준우는 다짐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봤다. 다음 날 준우는 아기를 데리고 추가로 필요한 물품을 사러 나가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아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준우는 혼잣말을 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준우는 아기 이름을 박민서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평온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밝은 미래를 향한 준우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민서의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부터 준우는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민서는 그저 우연히 구한 아이가 아니라 준우의 삶에서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준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과연 자신이 민서를 오랫동안 돌볼 수 있을까? 당장 돈을 벌기도 힘든 준우에게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준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언젠가 준우와 민서는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었다. 어느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박준우의 마음은 어지러운 걱정으로 가득했다. 준우는 어제 구한 갓난아기 민서를 품에 안고 마치 누군가 아기를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계속 주위를 살폈다. 오늘 준우는 민서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신문 배달을 하던 곳에서 아기를 위해 돈과 음식을 구해야 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상인들이 준우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다. 앳된 소년이 낡은 옷을 입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은 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어디서 데려온 아이야? 어떤 사람은 수군거렸다. 혹시 애를 납치한 건 아닐까? 준우는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주위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젖병을 사기 위해 발길을 옮겼다. 남은 돈으로 겨우 작은 분유 한 통과 젖병을 샀다. 준우는 민서를 안고 시장 구석으로 가 사람이 적은 곳에서 젖을 먹였다. 민서는 배가 고프고 추운지 계속 울었다. 분유를 먹이던 준우에게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검은 한복을 입고 눈을 민서에게서 떼지 않았다.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요? 여성은 다정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었다. 준우는 머뭇거렸다. 낯선 사람, 특히 민서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느꼈다. 하지만 여성의 눈빛은 위협적이지 않아 준우는 진실을 말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상자에서 찾았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데려왔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여성은 준우를 잠시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 몸을 숙여 민서의 손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아시나요?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 도시의 아주 큰 가문의 아이입니다. 이민호 씨 가문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준우는 부자나 권력 있는 집안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은 준우와 상관없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여성, 즉 김미경은 이민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민호 가문은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진 가문으로 거대한 부동산과 다양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민서는 바로 이 가문의 이민호 회장과 그의 부인 최윤정의 딸이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민서는 이 가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김미경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서를 많은 세력들의 표적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민서를 이용해 재산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 민서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준우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구한 아기가 그렇게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잠든 민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과연 널 지킬 수 있을까? 준우 씨, 아이를 구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해 민서에 대해 캐묻거나 위협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재산 다툼의 위험을 막기 위해 민서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 할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김미경은 쪽지를 한 장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준우는 그 쪽지를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정말 민서를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민서를 이용하려는 사람 중 하나일까? 그날 밤,
준우는 자신의 좁은 단칸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누런 전등 불빛이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비췄다. 민서는 나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고 준우는 김미경이 했던 말들을 곱씹고 있었다. 세상이 갓난아기를 돈 때문에 해칠 만큼 잔인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우는 민서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우는 이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었던 아이에서 작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자가 된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준우는 민서의 작은 손을 만지며 속삭였다. 민서야, 내가 널 꼭 지켜줄게. 누가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준우는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낯선 사람이 시장에서 준우에게 접근하여 민서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예의 바른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준우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둘러 민서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준우는 더 이상 이 북적이는 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민서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박준우는 불안한 얼굴로 민서를 안고 단칸방을 나섰다. 김미경을 만난 이후 그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오늘 그는 김미경을 만나 민서의 정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김미경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었다. 준우는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김미경이 알려준 주소였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준우를 맞이했다. 그녀는 준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커다란 나무 탁자와 책꽂이, 오래된 액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 평온한 공간은 준우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다. 잘 왔어요. 준우 씨. 김미경은 준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김미경은 의자에 앉아 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서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에요. 박준우 씨. 민서는 이민호 회장과 최윤정 여사의 외동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이지요. 준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김미경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이민호 가문이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정치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 전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민호 회장과 그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민서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준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로 사고였을까요? 김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확신할 수 없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소문이 많아요. 그 가문은 돈뿐만 아니라 많은 적들도 갖고 있었으니까요. 이민호 회장 부부가 죽은 후 가문은 혼란에 빠졌고 모두 상속권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민서가 위험에 처한 겁니다.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민서를 바라봤다. 갓난아기가 이토록 잔인한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김미경은 말을 이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민호 회장의 동생인 이태준이에요. 그는 욕심이 많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준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김미경의 말을 계속 경청했다. 이태준은 민서를 없애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며 심지어 민서가 실종되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는 민서 대신 재산을 차지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작고 순수한 아기가 어떻게 이런 잔혹한 다툼에 휘말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김미경은 말을 이었다. 저는 몇 년 동안 이민호 가문을 지켜왔어요. 그들은 저를 믿었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민서가 버려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민서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박준우 씨, 당신이 민서를 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준우는 김미경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저에게 뭘 바라는 거죠?
저는 고아일 뿐이에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민서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돈도 권력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비심과 결단력이 있어요. 당신의 그런 마음이 민서를 구했던 거예요. 이제 당신이 민서를 계속 지켜줘야 해요. 적어도 안전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요. 준우는 조용히 침묵했다. 김미경의 말은 준우에게 너무나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지만 민서를 바라보았을 때 준우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미경의 집을 떠나면서 준우는 민서를 안고 익숙한 골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골목 어귀에 서서 준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준우는 불안감을 느끼고 곧장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준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굳게 잠그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대로 머물러야 할까? 준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서를 돌볼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밤새 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준우는 이 낡은 단칸방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미경의 경고와 낯선 남자의 등장은 민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민서를 큰 천으로 감싼 채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민서를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준우는 김미경의 말을 떠올렸지만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였다. 만약 그녀에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준우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준우의 마음속에는 민서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있었다. 박준우는 민서를 품에 안고 서울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김미경이 말해준 내용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준우는 멈출 수 없었다. 민서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준우가 강남의 좁은 단칸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아침에 만났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준우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봤다. 오토바이 한 대가 가까운 곳에 서 있었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우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쫓겨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들이 민서를 노리고 있는 걸까? 준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준우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민서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가게에 들렀을 때 준우는 어제 본 남자 2명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준우를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준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빨라졌다. 낯선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와 길을 막았다. 귀여운 아기네요. 그 남자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찾았나요? 준우는 주먹을 꽉 쥐고 민서를 품에 안았다. 한 걸음 물러섰지만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저희는 이 아기가 누군지 알아요. 당신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순 없어요. 순순히 넘겨주면 모든 것이 쉬워질 거예요.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우는 이 남자들에게 민서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준우는 얼마나 더 뛸 수 있을지 몰랐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단칸방으로 돌아온 준우는 문을 굳게 잠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준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준우는 필요한 물건을 챙겼다. 낡은 옷 몇 벌, 천에 감싼 민서, 그리고 남은 돈 약간이었다. 준우는 김미경이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김미경을 완전히 믿지 못했다. 만약 그녀도 다른 목적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준우는 혼잣말을 하고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김미경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준우는 도시를 떠나 교회에서 안전한 곳을 찾기로 결심했다. 누구도 쉽게 민서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머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준우는 김미경을 마지막으로 만나 그녀가 진정으로 민서를 돕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김미경의 작은 집에서 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추적자, 낯선 남자들의 위협,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저를 찾아온 것은 잘한 일이에요. 김미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분명 이태준의 부하일 거예요. 그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제가 민서를 지킬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정말 민서를 돕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김미경은 준우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의심하는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민호 회장 부부에게 민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서는 그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잠시 침묵한 후 김미경은 말을 이었다. 제가 당신을 돕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김미경은 준우에게 경기도 외곽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에는 김미경의 지인인 박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박웅은 과거 이민호 회장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으며 준우와 민서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은 준우에게 돈과 연락을 위한 낡은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조심해요. 박웅 씨 말고는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들은 민서를 찾으려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준우는 휴대폰을 챙겼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다. 김미경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정말 민서를 도와줄 사람일까? 아니면 그녀도 민서를 이용하려는 사람 중 한 명일까? 그날 밤, 준우는 자신의 작은 단칸방에 앉아 있었다. 불안함에 시달렸지만 민서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와 분유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그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칼을 손에 쥐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그는 생각하며 불안하게 자고 있는 민서를 내려다보았다. 김미경과 헤어진 후 준우는 민서를 안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마다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디로 가야 하지? 준우는 계속 묻고 또 물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각오를 했다. 서울을 벗어난 준우는 민서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민서는 계속 울었고 준우는 누군가가 소리에 반응할까봐 걱정스러웠다. 준우는 여러 번 멈춰서 민서를 달래야 했다. 피곤하고 지친 그는 걱정과 불안으로 몸이 떨렸다. 경기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준우 옆에 앉은 한 노부인이 말을 걸어왔다. 아이가 참 예쁘네. 당신 아기인가요? 갓난쟁이를 데리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힘드셨겠어요. 준우는 그저 어색하게 웃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어떤 정보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민서를 꼭 안으며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준우는 김미경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다. 박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남자로 준우와 민서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웅은 준우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김미경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제부터는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준우는 박웅의 말에서 느껴지는 심각함을 느꼈다. 민서를 지키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에서 박준우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준우는 이 안전함이 그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미경과 박웅이 말한 것처럼 이태준은 민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준우가 민서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일어났을 때 박웅은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을 가져왔다. 신문의 첫 페이지에는 이태준이 인터뷰를 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는 이민호 가문이 상속인을 잃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잃었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봤어요. 박웅은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만약 그가 민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준우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준우를 올려다보며 까만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준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다. 아니, 나는 절대 아무도 널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준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박웅은 준우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은 민서를 데려갈 뿐만 아니라 당신을 없애려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요. 동해에 있는 내 친구 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박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심각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당신만 제 말을 따르면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 2시간 후, 준우는 민서를 안고 박웅이 운전하는 낡은 트럭에 올라탔다.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이동하며 주요 도로를 피했다. 차 안에서 박웅은 이민호 가문과 그 뒤에 숨겨진 음모에 대해 준우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민호 가문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적도 많았습니다. 이 회장 부부가 죽고 나서 가문은 혼란에 빠졌어요. 이태준은 그것을 기회 삼아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 거죠. 하지만 민서가 법적으로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민서가 그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박웅의 이야기는 민서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준우는 고아로 자란 자신에게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 운명이 놓여 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트럭이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경계에 다다랐을 때 준우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준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웅도 그 사실을 눈치채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서를 꽉 안아요. 박웅은 속도를 높이며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아요. 뒤에서 승용차가 따라오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가 무섭게 울렸다. 준우는 민서를 더욱 꽉 끌어안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민서를 지켜낼 수 있을까?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에서 계속되었다. 박웅의 트럭은 웅덩이와 좁은 길을 거침없이 달렸지만 검은색 승용차는 끈질기게 따라왔다. 그들은 심지어 트럭을 밀어내기까지 했다. 민서를 꼭 안은 채로 준우는 박웅이 트럭을 큰 나무 옆으로 피하는 동안 민서가 다치지 않도록 애썼다. 창밖을 내다본 준우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권총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준우는 크게 소리쳤다. 저들 총 있어요. 박웅은 엑셀을 힘껏 밟았다. 트럭은 급커브를 돌파했지만 준우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추격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박웅은 차를 몰고 숲이 우거진 언덕길로 들어섰다. 트럭은 급정거했고 뒤쫓아오던 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박웅은 준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민서를 안고 숲으로 달려가세요. 제가 쫓아오는 사람들을 막아볼게요. 안 돼요. 제가 아저씨를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준우는 반대했지만 박웅은 이미 문을 열고 준우를 밖으로 밀어냈다. 어서 가요. 저는 괜찮아요. 민서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요. 준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서를 안고 숲으로 뛰어갔다. 발밑에서 낙엽 바스락거리는 소리, 준우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민서의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발걸음마다 두려움과 민서를 지키려는 결심이 느껴졌다. 준우는 또 뛰었다. 더 이상 자동차 엔진 소리나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는 큰 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숨을 헐떡였다. 민서는 준우의 옷깃을 잡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서의 모습을 보며 준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박웅을 생각했다. 하지만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하게 쏟아졌다. 준우는 큰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그는 민서를 품에 안고 낡은 천으로 감싸며 차가운 밤 기온에 민서가 추워하지 않도록 했다. 귀뚜라미 소리와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위험이 아직 곁에 있다는 것을 준우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달빛 아래 준우는 속삭였다. 민서야.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박준우를 깨웠다. 그는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여전히 그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숲에서 안전한 첫날 밤을 보낸 듯했다. 준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쫓아오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박웅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전히 안전할까? 준우가 숲을 떠나 다음 목적지로 향하려던 찰나 박웅에게 받은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는 김미경에게서 걸려온 것이었다. 준우가 전화를 받자 김미경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준우 씨, 괜찮아요? 박웅 씨는요? 준우는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그들을 막기 위해 남았어요. 저는 민서를 데리고 숲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최근 소식을 들었어요. 이태준이 당신과 민서를 납치범으로 몰고 수배를 내렸어요. 그 자는 당신을 법적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태준이 민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준우는 망연자실했다. 수배라니, 자신이 한낱고아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다니. 준우는 그 현실이 씁쓸했지만 그것은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민서를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김미경은 준우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태준은 민서를 없애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 기업과 손을 잡고 이민호 가문의 모든 자산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민서는 모든 권리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민서가 그의 계획을 막을 유일한 열쇠예요. 만약 민서가 법적으로 상속인으로 인정된다면 이태준은 그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서를 없애려 하는 거죠. 준우는 민서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의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민서가 평생토록 위협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민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준우는 다짐했다. 전화를 끊은 준우는 박웅이 걱정되었다. 그는 민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준우는 반드시 박웅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험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준우는 어제 박웅과 도망쳤던 길을 되돌아갔다. 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바퀴 자국은 준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민서는 준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아직 세상의 모든 위험을 알지 못했다. 준우는 민서를 볼 때마다 더욱더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얼마 가지 않아 준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준우는 재빨리 덤불 뒤에 몸을 숨기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노려봤다. 한 대의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은 바로 박웅이었다. 그는 얼굴이 긁히고 옷이 더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아저씨, 준우는 큰 소리로 불렀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박웅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준우와 민서를 발견하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당신들이 안전해서 다행이네요. 쫓아오던 사람들을 떼어놓았지만 그들이 워낙 집요해서 여기를 빨리 떠나야 해요. 근처 작은 휴게소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며 박웅과 준우는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박웅은 준우에게 변호사 강태환을 소개했다. 강태환은 박웅의 오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이민호 가문과도 인연이 있어 민서를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태환 씨는 법률 지식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태준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박웅은 말했지만 그는 이태준이 민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경고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박웅의 말대로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태환과 같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도로를 이용해 검문소를 피했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만 휴식을 취했다. 박웅은 경험을 살려 준우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민서는 계속 울고 있었고 준우는 아이를 달래며 계속 걸었다. 그는 힘들 때마다 민서를 보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 마침내 그들은 어둑해진 저녁 무렵 서울에 도착했다. 준우와 박웅은 강태환의 집을 찾아갔다. 강태환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침착하고 현명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박웅, 오랜만이군. 강태환이 말하며 준우와 민서에게 시선을 주었다. 이분이 박준우 씨고 이 아이가 이민호 가문의 마지막 상속자 민서입니다. 박웅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환은 눈썹을 살짝 찡그렸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최근 일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 온 것은 옳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준우는 강태환의 집에 있는 작은 침대에 민서를 눕혔다. 준우는 한숨을 쉬며 안도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이태준의 음모로부터 민서를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새로 만난 변호사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준우는 불안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했다. 강태환, 박웅 그리고 김미경의 도움을 받아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태준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힘든 과정이 계속될 테지만 준우는 민서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강태환의 집은 준우와 민서의 임시 거처가 되었다. 준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누군가 자신과 민서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환은 준우와 박웅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상세한 지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태환은 말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 민서를 이민호 가문의 정식 상속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서가 법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이태준의 눈을 피해야 합니다. 강태환은 지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제가 법원에 아는 판사 한 분과 연락을 했어요. 그분은 민서의 상속권을 회복하고 보호 요청을 돕는 데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태준은 이미 민서가 죽었거나 납치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그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준우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민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강태환의 비서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조금 전에 검은색 승용차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벌써 우리가 있는 곳을 찾아낸 건가요? 강태환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들이 이곳까지 찾아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박준우 씨, 민서와 함께 즉시 이곳을 떠나세요. 강태환과 박웅은 서둘러 이동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추격자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누기로 했다. 준우는 민서를 안고 박웅과 함께 오토바이로 이동하고 강태환은 승용차를 타고 다른 길로 이동해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예정이었다.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시고요. 강태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계획을 마치자 곧 해가 저물었다. 밖으로 나간 준우는 쫓아오는 자들의 눈을 피해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거리를 달렸다. 준우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 비록 힘들지만 민서를 안전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준우와 박웅이 차가운 도시를 헤쳐나갈 때 어두운 밤하늘에서 달은 더욱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밤하늘의 달빛마저 흐릿한 그날 밤, 준우는 박웅의 오토바이에 민서를 안은 채로 숨가쁘게 달렸다. 그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골목길을 누비고 인적이 드문 거리를 달렸다. 준우는 민서를 품에 꼭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이태준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준우와 박웅이 급히 오토바이를 몰던 그때 박웅의 눈의 뒤쪽에서 달려오는 검은 승용차가 보였다. 속도를 높여봤지만 승용차는 계속 따라왔고 그들은 결국 승용차에 포위당했다. 박웅은 있는 힘껏 오토바이를 몰았지만 결국 승용차들과의 거리는 좁혀졌다. 젠장, 포위당했어. 박웅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준우는 민서를 더욱 꽉 안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고 준우를 향해 다가왔다. 그 남자들 중 한 명이 준우를 향해 소리쳤다. 아기를 넘겨.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준우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민서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는 박웅의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다. 민서와 함께 도망치세요. 전 여기서 시간을 벌게요. 안 돼. 혼자서는 안 돼. 박웅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설득했다. 저희는 꼭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박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준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리고는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준우는 그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박웅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달려들기 시작했고 준우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는 싸우는 방법도 모르지만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민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는 민서를 안고 최대한 몸을 낮췄다. 준우는 민서를 품에 안고 언덕 아래에 있는 숲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민서야, 조금만 버텨. 그에게는 민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숨을 헐떡이며 준우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뛰었을까? 마침내 준우는 숲속 덤불 뒤에 숨었다. 그는 거친 숨을 쉬며 민서가 괜찮은지 살폈다. 민서는 무서웠는지 준우에게 꼭 안겨 있었다. 준우는 휴대폰을 꺼내 김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준우는 더욱 불안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더욱 어두워졌고 준우는 덤불에서 떨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긴장했다. 총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준우는 무언가 큰 소리를 들은 듯했다. 긴장한 그는 숨소리를 죽였다. 그러자 덤불에서 박웅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우야, 나 여기 있다. 준우는 조용히 덤불에서 나왔다. 박웅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준우가 물었다. 박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멀리 떠나야 한다. 그 자들이 곧 우리를 찾을 거야. 박웅은 민서를 보며 말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만 해. 그들은 숲을 계속해서 달려갔다. 어둠은 더욱 깊어지고 그들의 숨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서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몇 시간을 더 달려 겨우 작은 동굴을 찾아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준우는 민서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달랬다.
그녀는 배가 고픈지 울고 있었다. 괜찮아. 민서야. 준우는 민서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품에서 분유를 꺼내 민서에게 먹였다. 준우는 민서가 젖을 먹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김미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연결이 되었다. 준우 씨. 무사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저희는 지금 숲속 동굴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박웅 아저씨는 다쳤어요. 그 자들이 저희를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미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잘하고 있어요. 민서만 안전하게 지켜요. 제가 사람을 보내 박웅 씨를 찾을게요. 당신은 곧장 서울 근처의 약속 장소로 가세요.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게요. 준우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준우에게 더욱 가까이 붙어 자고 있었다. 내가 널 지켜줄게. 민서야. 네가 겪은 모든 일들을 잊을 수 있도록. 내가 꼭 그렇게 해줄게야. 그는 민서를 다시 한번 꽉 안았다. 민서의 작은 숨소리는 준우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었다. 비록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준우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용기를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은 동굴에서 밤을 보내고 날이 밝자마자 약속 장소로 향했다. 민서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준우의 품에 안겨 잠을 청했다. 준우는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걸었다.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준우는 자신들을 막아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준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준우를 향해 소리쳤다. 아기를 넘겨라.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준우는 민서를 더 꽉 안았다. 그들에게 민서를 넘겨줄 수 없었다. 준우는 다시 한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길이 막혀버렸다. 우리도 할 수밖에 없어. 준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달려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트럭 문이 열리며 박웅이 소리쳤다. 어서 타! 준우는 민서를 안고 트럭에 뛰어올랐다. 박웅은 속력을 높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총소리가 들렸지만 트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마침내 준우와 박웅은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김미경이 기다리고 있던 오래된 집이었다. 그녀는 준우와 민서를 보자 안도하며 다가왔다. 준우 씨,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준우는 쉬고 있을 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태준의 음모를 막으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김미경은 준우에게 두꺼운 서류철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이태준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들이었다. 여기에는 그가 이민호 가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고 저지른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김미경은 말했다. 하지만 민서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민서는 모든 음모를 멈출 수 있는 열쇠입니다. 강태환은 준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일 재판소에 가서 민서의 권리를 되찾고 보호 요청을 할 겁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때가 되었다. 그들은 서울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민서를 안전하게 지키고 이태준에게 맞서 싸워야 했다. 밤이 깊어지도록 그들은 다음 날 재판을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았다. 준우는 민서를 안고 강태환과 함께 재판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미경과 박웅,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태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미경이 준비한 증거와 준우의 증언은 이태준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이민호 가문의 재산을 모두 민서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또한 민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지정했다. 재판이 끝나자 준우는 민서를 안고 재판소를 나섰다. 준우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음을 알고 있었다. 준우는 김미경과 강태환, 박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태준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의 욕심과 악행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이제 안전했다. 준우는 민서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며칠 후 준우와 민서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 집은 소박했지만 아늑했고 작은 정원이 있어서 준우와 민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준우는 민서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제 여기서 살자. 민서야. 준우는 민서를 안고 정원을 거닐며 말했다. 여기서 꽃도 많이 심고 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살자. 준우는 그날 밤 민서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민서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준우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서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준우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박웅과 김미경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또한 세상을 향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민서가 자라는 동안 준우는 그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민서는 밝고 건강한 소녀로 자랐다. 준우는 민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준우는 민서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해가 질 때까지 책을 읽어주었다. 민서는 준우를 아빠라고 불렀고 준우는 민서의 아빠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깨달았다. 준우는 민서를 위해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는 배달 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대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계속했다. 또한 김미경은 준우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준우는 민서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서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민서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은 험난해도 괜찮았다. 민서의 밝은 미소가 그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준우는 민서를 안고 동네 공원을 거닐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감쌌다. 민서는 준우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다. 준우는 민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민서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했다. 민서가 없었다면 준우는 여전히 고아원에서 버려진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준우의 삶에 희망과 사랑을 가져다준 존재였다. 준우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다. 그는 고아원과 양육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고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그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며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날 저녁, 준우는 민서를 재우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민서와 함께한 지난 세월들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끝에는 민서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했다. 준우는 민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서야,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준우는 민서의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다. 그는 앞으로도 민서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월은 흘러 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민서도 훌륭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민서는 고아들을 위한 재단에서 활동하며 준우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준우와 민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갔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준우는 민서의 아빠가 된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며 민서가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다.